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국경선 포병 부대들의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논의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책이 50만 부 넘게 팔렸고 유럽에서도 또 미국, 일본에서도 품절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교인 연세대는 한강 문학관 건립과 교수 임용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는 북한 외무성이 11일에 중대 성명이란 걸 발표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우선 사실로 확인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북한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8일, 10월 9일, 예, 10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남측에서 무인기를 평양의 시내에 띄웠다는 거예요. 상공에? 네, 평양 상공에 띄워서 거기서 이른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보복하겠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제 경고도 없이 바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성명했어요. 북한이 공개한 야간 새벽의 사진입니다. 저 북한 측이 공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인기로 보이는 그 하얀 물체가 보이고 그 낙하물이 보이는 거 정도잖아요. 근데 네. 단정하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 사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저 사진이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드론 있잖아요. 그 사각형으로 헬리콥터형 드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드론하고는 다른 무인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드론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리콥터형 사각 드론 말고도 이렇게 그 고정익 저런 그 비행기와 같은 이런 그 드론을 군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저런 그 비행기형 드론이어야만 그 멀리 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게 완전히 날조다라고 단정짓기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런 유형의 드론은 장거리 여행을 비행을 하면서 공격용이나 탐지용으로 실제로 실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옛날 오래된 얘기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천안함 폭침을 당했을 때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내는데 몇 달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40m, 50m 바다를 전부 수색을 해서 그 북한의 어뢰에 쓰여져 있는 소위 그 조선말 글씨. 네.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과 과학적 분석이 제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북한은 저렇게 사진을 보였으면 저거를 격추시켰거나 또는 어쨌든 회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부품에 뭐 하다못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뭔가가 쓰여 있다면 그걸 뭐 영어로라도 갖고, 예, 뭔가를 증거를 제시해야죠. 네. 그냥 저 사진 한 장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들을 위협했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로 확인된 건 하나도 없고 북한의 주장이 있을 뿐이고 저 사진 한 장이 달랑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경우도 예단할 상황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공개한 낙하 전단은 일부 흐리게 처리했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과 사진,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뭐 김정은과 뭐 김주애가 엄청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김재가 입은 뭐 패딩이 얼마짜리다. 또 김정은이 차고 있는 시계가 스위스제인데 이거 얼마나 비싼 고급 시계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예요. IWC 시계로 추정되는 시계, 네.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로 추정되는 명품 패딩, 전에 나왔던 것과 유사한 네. 저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 시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에 저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단은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지금 정말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데 당신들의 그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과 그 일가는 이런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를 폭로하는 이제 전단 내용이다라고 이제 북한이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북한 매체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내리 매일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우선 경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발을 다시 하면 그러면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지금 휴전선에 있는 8개 포병 여단에 사격 준비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병이 사격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쏘는 게 아니고 배치한 다음에 뚜껑을 열고 뭐 포탄을 장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지시만 있으면 바로 이제 우리 측을 향해서 포를 쏠 수 있는 상태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로 군사적 도발 수위를 갑자기 확 올려놓은 겁니다. 네, 노동신문의 13일자 보도에는 저희가 순화해서 내용을 썼지만 그야말로 북한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엄청 했어요. 뭐 칼탕을 쳐, 뭐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예. 뭐 미친 X무리, 네. 뭐 X는 뭔지 다 아실 텐데. 네. 자, 이렇게까지 한 얘기는 뭐 어떤 그만큼 뜻일까요? 이제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그래봤자 뭐 말입니다. 실제로 군사도발 징후는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군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수위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저는 북한이 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평양 상공에 만약에 북한의 주장대로 자기네가 자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작극이 아니라면 뭔가 하여튼 외부에서 그 무인기가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일에 걸쳐서 떴다는 거잖아요. 저런 게 떨어졌다고 공개했어요. 네, 그리고 저런 게 그 무인기에 달려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상공이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3번이 뚫린 거죠, 사실. 3번이 뚫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첫 번째 뚫렸을 때 바로 저런 조치가 안 나왔을까? 이상하잖아요. 좀 며칠씩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놓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첫 번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떴을 때 놓쳤고 두 번째도 놓쳤고 세 번째 이제 저 사진을 찍어 가지고서 이제 공개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3일, 9일, 10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 상공이 뚫렸다는 건 뭡니까? 얼마 전에 헤즈볼라 나스랄라와 그 지휘부가 다 폭사 당했는데 그랬죠. 그거 직접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드론이 포탄 한 발로 한 거 아닙니까? 타우루스가 가서 했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시멘트로 만든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졌거든요. 20m 이하가 그냥 지하입. 다. 자, 예. 그러면 그 헤즈볼라 그 수뇌부가 폭살 당했을 때 제일 이 겁을 먹었을 사람이 아마 김정은일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우리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하면서 현무5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무5의 재원이나 이 폭발력은 네. 그 이스라엘이 헤즈랄라 그 지휘부를 폭살했었던 그 폭탄 타우루스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위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동안 통상적으로는 지하 100m까지 그 지하 벙커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놔도 100m까지 다 완전 파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을 해서 그러면 가장 아마 즐거워했을 게 김정은인데 그런 상태에서 평양 상공이 이번에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러면 지하 벙커에서 뭐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더라도 언제든 그런 방식으로 이른바 참수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 겁을 먹었다면 그러면 뭐 국방상 지금 경질됐는데 뭐 국방상 경질로 끝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대응을 지금 저렇게 공언하고 호언하고 나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좀 뭐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대외 반응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대응이죠.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침내 북한이요. 일요일인 13일 밤 한 8시쯤에 자기네 전방 지역 8개 포병 여단에게 완전 사격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사격 준비. 자, 완전이란 표현을 특별히 또 썼어요. 네, 그러니까 포탄 마개를 제거하고 언제든지 그 방아쇠만 당기면 그러니까 김정은이 발사만 하면 바로 폭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도발 직전 단계까지 왔다, 실전 전 단계까지 왔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우리 측 대응의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영현 장관이 국회에서 말하자면 NCND를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갖는 전략적 모호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한 적이 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책임 뒤집어 써야 돼요. 우리가 한 적 없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한테 겁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북한이 밝혀내면 몰라도 우리가 일부러 이랬다 저랬다라고 먼저 입장을 정리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죠. 예, 그것이 전략적 모호성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이 매우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냈고 이제 김정은이한테 메시지를 낸 건데요. 네. 이 메시지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더 네. 자세히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런 호들갑 아닌 호들갑에 우리 대통령실과 합참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11일 국회에서 공식 발표한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입장인지 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네, 우리가 이제 핵무기 얘기할 때 우리가 핵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갖고 NCND로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아주 결정적인 무기의 보유 여부라든지 또는 이른바 참수 작전의 실행 가능성 문제라든지 네. 하는 아주 예민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위협과 억지의 강도가 최대화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증시 같은 거 보면 증시가 제일 겁을 내는 게 불안정성이 있을 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안 거칠 때. 안 거칠 때거든요.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 증시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최악의 상황이라도 현실화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정화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죠. 예, 그러니까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쪽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직면에 있는 적이 계속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김정은 집단의 불확실성의 공포를 높여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이 대응이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대응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처음에 이 무인기 주장을 북한이 했을 때 지목받은 곳이 있어요. 바로 탈북민 단체들입니다. 그동안 북한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온 이 탈북민 단체들 우리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주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저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우리 민간에서도 드론을 많이 취미생활로도 하고 또 상업적 용도로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각형 프로펠러형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프로펠러가 4개가 있어서 도시락도 나르고 하는 예, 그거 말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치킨도 나르고 하는 거. 그거는 다 리모컨으로 밑에서 조절합니다. 네네. 우리 방송사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이용해 왔어요. 저희가 소위 부감이라고 공중 촬영할 때 많이 쓰죠. 그걸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 있는 건데. 헬기형입니다. 헬기형. 근데 아까 사진으로 우리가 흐리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그런 헬기형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니 박상학 대표가 속해 있는 탈북다 단체가 무슨 군 기관도 아니고 네네. 무슨 저 정보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비행기 고정익형 드론을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는 즉각 우리가 쓴 적은 있는데 헬기형을 썼다. 그거 완전히 기종이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많이 쓰세요. 지금도 합니다. 그거요. 한 4, 5km 바깥을 벗어나면 이게 리모컨 전파가 잘 도달이 안 돼서 사실 5km도 못 갑니다. 때로는 추락해버리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상공을 날아간다 그러면 한 150km 되거든요. 직선 거리가 130.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헬기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평양까지 보낼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뭐 그런 기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군도 뭐 드론 기술이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군의 드론 기술은 역시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 군 무기 수준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박상학 대표는 아니라 했으니까 제외하고 네. 그건 워낙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외하고 그럼 군사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 지점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군사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이른바 고정익 형태의 무인기가 식별됩니다. 자, 민간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첨단 군사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고양시 킨텍스에서 그 방산 전람회 그 박람회가 있어서 제가 취재 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대부분의 부스가 드론 부스예요. 이제는 그 중후장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탱크, 자주포, 뭐 전투기 이런 것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미 현대전의 양상이 IT와 결합된 AI와 결합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 방산 그 전시회에 그 출시한 회사들도 처음 들어보는 벤처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게 대부분 다 드론이나 또는 전투 로봇을 제작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봤던 그 드론 중에는 그 골판지 드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겉은 골판지고. 예, 골판지로 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작비가 우선 싸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네. 종이니까 재질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품은 이제 철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레이더에 잡히면 새 정도로 잡힌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척후 정찰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레이더에서 제일 이제 귀찮아하는 게 이 새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어쨌든 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전까지는 이게 긴장을 못 놓잖아요. 이제 새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폭발력은 대단합니다. 탱크를 부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항공기형 드론입니다. 그것은 항공기형 드론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방식으로 지금 이건 민간에서 쓸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이 무기 발전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것도 그런 발전된 항공기형 드론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송골매는 북한을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한 100km 차이가 납니다. 자, 어딜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논란이 거세지고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김정은 정권의 도발 종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던 그런 얘기인데 자, 왜 이렇게 강도 높게 대응한 걸까요? 이제 도발 종말론은 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끝장내겠다는 뜻인데 조금 다른 부분은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 북한의 도발 징후만 있어도 네. 원점 타격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신원식 안보실장은 우리 국민의 그 안전이 위해를 가해졌을 경우에는 그 순간 북한은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을 사격 상태로 지금 다 전진 배치한 상태에서 안보실장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에 하나 거기서 포탄 한 발이라도 날아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그것이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삼축 체계가 있다 이런 그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 억지를 넘어서 있는 네. 겁니다. 상당히 실전적으로 이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해를 당한다면 그 순간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안보실장이 표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장관과는 또 다르잖아요. 안보실장은 그렇죠. 국방장관을 포함한 우리 군사 정보 안보 체계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신원식 안보실장의 이런 발언, 이 종말론, 이 도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미국의 포린 폴리시가 6.25 이후 현재 한반도가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다고 하니까 신원식 장관 6.25 이후 지금까지 늘 그랬다라는 말로 우리 상황을 대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화답을 했는데 라오스에서 그런 거죠? 예, 그 브링컨 국무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윤석열 장관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잘 의논해서 연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이랬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브링컨 장관을 보내서 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두 가지. 예,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하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새 총리, 예.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그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바이든 대통령 퇴임 전에 그것은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다시 살리고 그렇죠. 곧 새 대통령이 될 해리스 대통령 당선자한테도 그런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이제 이런 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물러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게루 그 새 총리가 큰 무리 없이 그걸 받아들인 상태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정권 교체 선거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에 하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가정한 여러 가지 좀 이 불안정성에 대한 고려와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우리가 있는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는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확인해주고 정권을 넘겨도 넘기겠다고 하는 의도가 또 한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양쪽 가능성을 다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이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만약 열린다면 그 개최 시점은 11월 남미에서 잇따라 열리는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도중이나 그 이후로 보고 있는데 네. 동행을 해리스가 할지 아니면 흐지부지 될지 다 결과에 달렸죠?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동행해서 하는 거가 쉬울 거예요. 그 정상회담에 또 이 G20 회의에 대통령 차기 미국 대통령이 현 당선자 대통령과 자격으로? 함께 와서 축하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그 이 외교적인 정권 이양도 현장에서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우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아니 바이든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지금 남미에서 열리는 G20 회의 이후에 따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 그 물밑에서의 그 교섭을 통한 그 일정이 잡힐 거예요.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겠네요. 예,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불확실성이 역시 제거된다는 점에서 네. 좀 간명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 가능성 저 가능성 다 놓고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전 그렇죠. 세계가 그래요. 네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되든 일단 그 당선인 중심으로 다시 미국의 외교가 짜여지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경험 안 했던 바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미국 대선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정말 바둑으로 얘기하면 반집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11월 5일 미국 현지 시간 본선거로 가려질 것입니다. 고성국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열풍을 넘어서 하나의 신드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넘어 미국, 유럽에서도 품절난이 일어났고 모교인 연세대학교는 기념 문학관 건립 또 교수 임용까지 거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난 마를 때까지 네, 이번 주제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전에는 솔직히 저 서점에 가면은 한강 작가 책들 쌓여 있었어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색조차 잘 되지 않던 한강 작가의 작종 책들, 시집까지 며칠 사이에 무려 50만 부 넘게 팔렸네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 책들이 그 싹쓸이로 지금 사람들이 막 사가고 있는데 그 10일 날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났거든요. 그 후에 한 4일 정도 만에 지금 5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네. 팔린 거고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7,500배가 한 10권 나가던 게 7만 5천 권 나간다 뭐 이런 그렇게 거죠. 이제 그렇게 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 그 때문에 지금 그 파주의 출판단지 있잖아요. 거기 뭐 관련 출판사, 인쇄소 이런 데가 특근 체제로 변했다. 그러면서 뭐 특근을 해본 게 몇 년 만인지 그동안 책이 잘 안 팔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런던이라든가 뭐 도쿄라든가 해외에서도 지금 뭐 한강 작가 책들이 지금 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심지어 한글 원서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작가니까 한글 원서 네. 모르지만 일단 사고 싶고 네. 한글 배워서라도 한번 보자 이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상 최초로 우리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원서로 보는 게 생겼는데 그렇죠. 해외 사람들은 이제 외국어 원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이 문화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는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이참에 한번 이걸 통해서 한국에 접근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문학의 위력입니다. 한강 작가의 2007년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이탈리아의 연극 무대에 곧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또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춘 것도 아니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극단 인덱스라는 극단이 채식주의자를 연극으로 이달 25일부터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순회 공연을 내년 2월 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내년 2월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달 25일부터 공연이 된다는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뜻이죠. 그렇네요. 그렇게 진작부터 준비를 했는데 딱 공연 올리기 직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네. 정말 사람이 일이 풀리려면 이렇게 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극단의 관계자 데플로리안이라고 하는 연출자 겸 배우가 2018년에 채식주의자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아주 심취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적 폭력을 거부하는 여성주의적 가치라든가 또 뭐 나무가 돼가는 생태주의적 가치라든가 육식 거부라든가 이런 문제식이 들어있는데 그러한 키워드들이 먼저 발전한 곳이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유럽에서 더 공감을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뭐 비건이라고 불리는 게 그렇습니다. 베지테리언 쉽게 말해서 채식주의 식단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또 아마 유럽인들에게 주는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식 거부, 채식 이게 우리는 사실 좀 낯설거든요. 우리 한식은 대부분 고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채식이 굉장히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라는 제목 자체에 뭔가 좀 공감을 느끼는 그런 유럽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채식이 한 5단계 되더라고요. 완전 풀만 먹는 그 채식부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강 작가가 이 노래를 듣고서 눈물을 흘렸다고 밝힌 노래가 가요계 순위를 거꾸로 역주행 중이라고요? 네, 지금 한강 작가가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얘기했거든요. 악뮤. 예, 악뮤라고 하는 과거에 그 이제 한강 작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 노래를 우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입니다. 네. 우연히 딱 들었는데 그 중에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그 대목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눈물 네. 흘릴 수 있지. 뭐 네. 감성이 풍부한 작가니까 네.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순위를 예. 노래가 역주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바다처럼 깊은 게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이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랑이 안 마른다는 얘기거든요. 바다 같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가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상처라든가 절망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염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또 인간의 어떤 숭고한 면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뭐 생명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걸 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독자들한테 위로를 전해주는 건데 여기서도 사랑은 마르지 않는다. 그런 거를 듣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수 흰 씨가 있거든요. 원래는 그 예명이고 다른 이름이죠. 네, 박혜원 씨인데 네. 예명이 흰 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얀색을 좋아하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이라는 소설에서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만을 건넬게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명을 흰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 HYNN이라고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던데 흰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시적인 그 소설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지요. 모교인 연세대 곳곳에 지금 현수막, 플래카드가 나붙었습니다. 연세인의 자랑 뭐 이런 거예요. 대학 측은 기념 문학관 건립 또 본인이 원한다면 허락한다면 교수 임명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지금 한강 작가를 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연세대학교가 바로 연고권을 주장하고 나선 셈인데 바로 한강 작가의 모교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붙이고 문학관도 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가 원하면 교수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한강 작가가 지금 세계적인 작가가 돼서 굉장히 바쁠 텐데 교수를 할 수 있을지 바로 교수 일반 교수 못하면 석자 교수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강 작가 집 앞에도 화분이 쫙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종로죠, 종로. 예, 종로인데 그리고 또 한강 작가가 아들이랑 같이 종로구에서 작은 책방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책방 지금 임시 휴업하고 있고 지금 한강 작가는 일단 두문불출이에요. 어디 있는지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한강 작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축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강 작가가 아버지인 그 소설가 한승원 씨를 통해 밝힌 기념기자회견 고사 안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그 유명한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씨에 의해 SNS에 알려져서 세계인이 다 알게 됐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강 작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면 지금 전쟁이 지구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져서 날마다 주검이 실려나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한강 작가가 그 기자회견도 안 하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향인 전남 장흥에서 마을 축하 잔치를 벌였는데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원래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지만 예. 아버지가 아버지, 장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예, 머물고 있죠. 예, 아버지가 그 한승원 작가인데, 근데 그 마을 축하 잔치에 한강 작가도 참여하지 않고 그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도 내 딸이 지금 잔치를 못 벌이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아버지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한강 작가의 저 말을 또 영어로 번역해서 본인의 SNS에 올린 거예요. 네. 이 데보라 스미스가 그 한강 작가를 서구에 소개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 이 말을 듣고 아마 본인도 자기가 소개한 당사자로서 자부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번역해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씨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여성 수상자로는 18번째고요. 알려진 대로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으로 좁혀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일본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거든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든가 오에 겐자부로 일본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일본인 국적으로 2명. 예, 그리고 일본계가 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가주오 이시구로가 2017년에 일본계 영국인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네. 또 일본계 3명, 또 중국계 프랑스인 가오싱젠이 2000년에 받았고, 그때는 이제 프랑스 국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계지만. 예, 중국인인 모옌이 2012년에 받았거든요. 중국계 2명.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12년, 한 10년 정도 동안 계속 해마다 이 노벨상 시즌만 되면 노벨 문학상 한국에서 누가 받을 것인가 언론이 항상 기대를 했지만 좌절했었거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한국에서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너무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문학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년 지금 후보에 오르는데 올해도 못 받았고, 네. 아시아 여성 작가라고 하니까 이제 예. 중국의 전위 작가가 후보에 올랐다가 예. 못 받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원로 작가 찬쇠,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또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인들이 2000년대 초반 2006년경부터 해마다 영순위로 기대를 하고 한 있거든요. 15년째 후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본 서점에서 그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문학상 발표할 때 딱 실시간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근데 딱 발표가 났는데 한국의 한강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일본인들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이 굉장히 축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낙담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간 안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한국의 상이 갔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상이 안 오는 거 아니냐. 네. 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낙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고은 시인이 후보였을 때는 기자들이요, 매년 고은 시인 집 앞에 중계차 뻗치고 있다가 철수하고 몇 년 그랬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강 작가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온 한국 번역문학원의 노고, 또 외국인 번역가들의 노고가 합작된 그런 결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인 번역가가 엄청나게 이제 활약을 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던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2010년에 갑자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 3년 정도 공부하더니 갑자기 사전을 뒤적거리면서 채식주의자를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막 그전까지는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 별로 서구권에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저기가 막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맨 부커상 수상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때 한강 작가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그때부터 노벨문학상 수상은 거의 예견된 결과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느냐. 이분이 그때 내가 책을 읽어보지 않은 나라 중에서 한국이 부유하고 선진국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문학도 활발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틈새 시장으로 생각했대요. 네, 라고 그러니까 선진국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산업화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강 씨의 이런 국제적인 인정받은 대회는 그 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 주제과 더불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거, 그래서 해외에 많이 알려진 거, 그것도 동시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나라의 힘이 우선 부강해야 노벨 문학상도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오래 해왔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관 차원의 번역 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지원 한계
큰 힘이 됐죠. 매우 큰 힘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번역은 외국인이 또는 이제 어느 번역가가 했더라도 누군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산하의 대산문화재단이 채식주의자가 영어로 번역될 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문체부 산하에 한국문학번역원이 있는데 1996년에 설립 후에 지금 2,100여 건의 출간을 지원했거든요. 네. 이런 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다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우리 현대 한국인이 한국에서 한글로 모든 종류의 지식에 접근할 때 그 지장이 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을 한글화 번역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동시에 또 외국인이 한국의 지식에 접근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언어로의 번역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번역은요, 한국말을 그 해당 외국어로 옮기는 거, put English into Korean이 아닙니다. 제2의 창작인 거죠. 창작을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고 문체부는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지 독서의 계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국민이 53%나 됩니다. 11일에 열렸던 제38회 책의 날 행사에서 유인촌 장관이 이런 축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녁 때 그 노벨상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갑고 정말 기뻐서 정말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랬었습니다. 한국문화원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문학의 밤 내지는 우리 문학을 알릴 수 있는 토론, 세미나, 기타 우리 문학을 소개하는 전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 책의 날을 중심으로 전 세계 문화원에서 그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노벨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번역을 통한 크고 작은 상을 받으면서 쌓이는 거죠. 앞으로도 한강 작가의 후배들이 노벨상의 문을 계속 두드릴 것 같습니다. 해외 수상 소식이 이번에 또 들어왔죠? 예,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가 작은 땅의 야수돌이라는 소설로 톨스토이 해외 문학상을 수상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반가운 낭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소장농 딸의 애환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가 식민지, 내전, 막 산업화, 민주화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더 다양한 작품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시상 결과는 한국문학번역원 등의 국가적 지원에 더해서 문화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일궈낸 쾌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책을 좀 읽자는 운동은 요즘 젊은이들의 심각한 문해력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많은데 한번 그 사례를 좀 뽑아볼까요? 예, 지금 요즘에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투를 빈다 있잖아요. 이거를 권투를 빈다. 권투. 복싱. 예, 이런 야, 쓰는 거 좋겠네. 하면 예. 또 문하는 스타일을 문안한 스타일. 인사. 예, 문안 인사드리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성격을 고리따분한 성격. 저건 많이 저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예, 이래라 저래라 한다를 일해라 절해라 한다. 저건 절묘한 코미디인데. 이런 식으로 네. 저게 코미디가 아니라 진짜로 저런 게 사실은 진짜인 줄 알고 쓴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2023년에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60%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10명 중에 6명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고 또 출판가가 올해 조사한 거에서도 응답자의 53%가 1년 내내 무독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건데 책을 읽어야 시민정신이 함양되면서 민주주의가 고도화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제 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은 오늘부터 딱 80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미진하면 더 노력해야겠죠.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